487페이지 보시죠. 아이다의 원리 학개론 시간에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어요? 네,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학개론 시간에는 저희 시험에 안 나오는데 20년마다 한 번씩 뭐 가끔씩 그냥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판매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다 A가 뭐예요? 어텐션이죠? 어텐션. 주목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I가 뭐야? 인터레스팅. 흥미를 유발하고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D가 뭐예요? 디자이어. 욕망 단계. 이게 의뢰인이 살 수 있게끔 막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액션이죠. 액션. 계약 체결할 수 있게끔 행동을 옮겨주는 단계. 그게 아이다의 원리. 지나가다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500 주택임대차 어디 있어요? 주택임대차 528페이지. 이제 임대차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리 임대차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민법 가지고는 이 임차인들 있죠? 밑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 임차인들이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특별법으로 뭘 만든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민법 가지고 보면 우리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죠? 채권이랑 물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다 깨지죠, 다. 민법상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층 집에서 살고 계신데 여기 임대인이 계시고 밑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팔죠. 2층 집을 다른 사람한테 을한테 팔면 여기 있는 임차인은 지금 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만 보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죠, 그냥. 이 사람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이분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양화대교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길거리도 나갔게 되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보증금 2억에 계약기간 2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나 2년 계약했는데?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너 누구랑 계약했는데? 나 이 사람이랑. 그럼 나가야 되겠네? 네. 네. 보증금 2억은? 2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너 누구한테 누구한테 돈 줬는데? 얘한테. 그럼 얘한테 받아야겠지? 네. 그 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죠. 이게 채권의 특징이죠, 채권. 특정인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근데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대적인 권리고 대세적인 권리라고 하죠. 물건에 대한 권리. 근데 채권은 대인적인 권리라고 하죠.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보증금 2억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채권, 물권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 깨버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대항력 있죠, 대항력. 대항력과
우선적 효력 있죠? 우선적 효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물건 중에서 소유권 대표적인.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등기부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물권의 특징이죠. 그죠? 채권에는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특별법은 이 이론을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제정이 돼서 이거를 이제 모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자법으로 20년 후에 2001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장 이 모법, 자법의 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을 그대로 갖다가 옮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것들이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제도. 그리고 계약 갱신요구권.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정 금액,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을 넘어야 돼요. 6억 1천을 넘어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에다가 월세 있죠?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게 6억 1천이 넘었을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작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네. 뭐 매스컴 통해서 다 좀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 5년 10년으로 늘어났고 우리 권리금 보장하는 제도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 요거 차이점을 잘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하시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본 틀은 그냥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실제로 쓰고 있으면은 배정상 용도라든지 이런 미등기됐다든지 무허가 공백 다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적용이 돼요. 네. 무허가도 상관없습니다. 무허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옥탑방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상관없이 미등기 건물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것들 배정상 용도도 상관이 없다.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이 된다. 존속기간 첫 번째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 2년으로 대충 알고 들어보셨죠? 네, 2년으로 2년보다 작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 2년. 자,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이유가 이런 채권에 없는 효력들 있죠? 대항력, 우선적 효력을 요거를 인정해 주자라고 만든 거예요. 특별법이. 그래서 이제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대항력은 우리 주택의 인도 입주를 하고요. 일단 이게 요건이죠. 입주 플러스 주민등록. 요게 이제 요건이죠. 요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래는 없는 건데 물건처럼 만들어줘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대항력을 인정하려면 주택의 인도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자, 주택의 인도를 1월 1일 날 들어오고 이사를 주민등록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항력이란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네. 이길 0시, 오전 0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력이 발생이 된다. 대항력. 자, 그래서 이게 존속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날 0시면 언제 발생되는 거죠? 1월 2일 0시. 이렇게. 그래서 옆에 1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떴네요. 집이 팔렸다는 얘기죠? 집이 팔렸습니다. 1월 2일 날. 이 사람은 이제 새 들어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대항력이 발생됐으니까. 여기 1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떴죠? 그때는 9시를 기준으로 해요. 등기소 문연 시간. 그죠? 그럼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이게 먼저니까. 근데 만약에 인도 들어가서 한 것도 1월 1일, 전입신고도 1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1월 1일 날 떴어요. 이렇게 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입신고는 어떻게 목숨 걸고 해야 되죠? 아니면 시간 나면 그냥 하면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죠. 목숨 걸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간발의 차로 이렇게 다 동일한 날에 이렇게 인도 주민등록 다 1월 1일 날 이렇게 떠버리면 안 나가도 되는 거고, 한 발 늦으면, 얘가 한 발 늦으면은 나가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주민등록을 하는데, 주민등록을 아까 목숨 걸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다가구랑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원까지, 아파트 같은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쓰면 부족하고, 여기다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선변제권이에요. 경매 관련된 것들. 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배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배당권이라고도 하고요. 돈 받는 거죠. 돈 받는 거. 나중에 순위를 정해서 돈 받는 거.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자, 이렇게 했는데 우선 변제권은 등수대로 받는 거예요. 등수대로. 말 그대로. 등기부에 1번 저당권, 2번 임차권, 3번 만약에 뭐 경매 등기 이렇게 떠요. 경매 넘어가면 경매 등기가 뜨거든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밑에 3번에 또 저당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받을 것인지.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아까 저기 대항 요건 있죠?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게 대항 요건이죠.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확정일자까지 빵 받아야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에 있는 임차권이 확정일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번에서 다 넘어가는 끝으로, 제일 끝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도 1월 1일 날 받고, 주민등록도 1월 1일 날 하고, 확정일자도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1월 2일 0시 생기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시간. 이게 이제 주민등록이 대항 요건이 1월 2일 0시에 생기죠? 확정일자는 1월 1일 받았지만, 그래서 1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1월 2일날 저당권 등기가 뜹니다. 1월 2일날 저당권 등기. 그러면 여기랑 우선 변제권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어떤 게 더 먼저인가요? 이게 더 먼저죠. 그죠? 여기 저당권 등기는 등기소 문 여는 시간 9시라고 했죠. 9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확정일자를 1월 2일 날 받았어요.
1월 2일 날 받으면 여기 1월 2일 날 저당권 등기 뜬 거랑 이렇게 인도는 1월 1일, 주민등록 1월 1일, 확정일자 1월 2일 받은 거랑 어떤 게 더 먼저예요? 이거. 자, 이것도 확정일자 주민센터 가서 받는다고 그랬죠? 주민센터 문 여는 시간 9시.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동순이라고 해요. 동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 그러니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하고 나중에 확정일자 좀 늦게 받죠? 그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저당권 등기 뜬 날 있죠? 이 날이 같다면 동순이가 되는 거예요. 동순이.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을 2억짜리가 되고 저당권 등기가 3억짜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경매액이 경매를 넘어갔을 때 배당 받을 때 어떻게? 2대 3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2억 3억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2대 3으로.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안분 배당해서 가져간다. 이해되시죠? 동순이.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소액 보증금 규모에 들어가면 세치기 하는 거예요. 세치기. 영순위로 되는 거예요. 영순위.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1천. 1억 1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게 소액 보증금이에요. 서울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1억 1천 이하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700. 700. 이렇게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 등기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제끼고 이렇게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경락대금이 4천이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이 나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3,700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저당권자 앞에 있는 저당권자는 3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죠.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너무 해치죠. 이랬을 때는 요거에 2분의 1만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요. 다 못 가져가요. 이게 적을 때는 낙찰 대금이 좀 적을 때는 다 못 가져가요.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 대금이 너무 적어서 여기 1순위 저당권자를 해치게 되면은 다 못 가져가고 얼마만 가져가요? 2천만 가져가는 거예요. 2천만 가져가고 여기 저당권자는 또 2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주택임자 보호법이고요. 존속기간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별법은 채권을 어떻게 해준다? 물권화 해주는 거죠. 물권화 시켜서 대항력이라든지 우선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요건이고 인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는 다음날 0시. 그리고 우선 변제권.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그래서 이거 우선 배당권, 최우선 배당권이라고도 해요. 돈 받는 거니까. 우선적 효력,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확정일자와 아까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있으면 동순위라고 했죠. 동순위. 안분 배당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에다가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이하. 그래서 3,700까지. 요 구조로 똑같이 상가임대 작업법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구조로. 아까 그래서 차이 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요거. 권리금 보장 규정, 갱신 요구권, 환산 보장.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쪽은 주거 안정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네. 여기는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그래서 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영업용 건물에 적용이 되고요. 일단 저긴 주거용 건물이었죠. 네. 여기는 영업용 건물. 그래서 첫 번째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근데 아까 상임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네.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1년인데 계약갱신 요구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10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임대인의 입장에 있잖아요. 맞죠? 다들 건물주 입장에 계시잖아요. 잘 임차인을 드릴 때 정말 진짜 신중하게 드려야 돼요. 이제 요즘에는 10년 동안 계속 마음에 안 드는데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10년을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역 있죠? 대학역도 이 상가 건물을 인도를 하고 오죠? 상가 건물을 인도를 한 다음에 입주를 하고 이때는 주민등록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네,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학역이 언제 발생됩니까? 네, 이길 영시 똑같아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자, 이것도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네, 확정일자, 권한 세무서 장한테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조는 똑같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길 영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마지막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고 최우선 변제권도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데 아까 우리 계약갱신 요건과 환산보증금 얘기 잠깐 했었죠? 환산보증금. 자, 프린트 잠깐 보시면은 거기 환산보증금 범위 있죠? 표로 나와 있는 거. 네. 3페이지. 그래서 적용 보증금 규모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 이하죠. 그리고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이하. 이렇게 있는데 환산보증금이 서울인 경우에는 6억 1천 이하인 경우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차이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소형 상가들만 적용을 시켰다는 거죠. 소형 상가들만. 근데 이거 6억 1천이 넘어가는 중대형 상가들은 보호를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여기 중대형 상가 이거를 초과해버리면 적용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죠? 그러니까 이 6억 서울 같은 경우에 6억 1천을 초과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해줘요. 권리금 보호해주는 거 있죠? 권리금 보호도 인정해줘요. 다 인정해줘요. 법이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 적용보증금 규모를 도대체 왜 만들어놨냐 라고 해서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들 뭐 다 인정해주면서 거의 이거 이런 거 몇 개 빼고 다 인정해주면서 이거를 왜 만들어놨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억 천도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된다. 예외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 대충 보시면은 부산은 5억 이하죠. 부산. 네.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이런 데는 3억 9천 이하. 네. 자, 그래서 거기 연습 보시면 보증금 8천에 월 200이죠. 이런 상가인데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월세에다 100을 곱하죠. 100을 곱하면 합하면 얼마예요? 2억 8천이죠. 그럼 우리 청주는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세종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에 월 300. 3억? 3억 5천이죠? 받을 수가 있다. 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보증금 규모 초과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좀 별표를 해두시고 이런 보증금이 초과가 돼도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장 규정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4번, 5번에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있죠? 이렇게 4번, 5번 거기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최우선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돈 안 줘요.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프린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가 권리금 보호 내용들 있죠.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장하는 것이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나 계약 갱신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작년에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고 법이 바뀌면 출제원들은 문제 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문 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있죠. 네, 대표적인 게 1번 보시면은 임대료를 얼마를 밀렸어요?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있죠. 다른 임차인을 자기 맘대로 구해갖고 전대를 하는 거죠. 동의도 없이. 그랬을 때도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5번, 6번을 보시면은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있죠.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7번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썼죠, 임대들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 인테리어 싹 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거를 할 때에는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임차인에게 그 괄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막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를 했었어야 돼요. 미리 알려주셨어야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밑에 거기 보시면 이제 상가 권리금 보호 있죠? 상가 권리금을 보호를 하는데 그림을 일단 보시면은 임대인 갑이 나오고 임차인 A, B가 나오는데 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B 이 둘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A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영업권을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 거죠. 이거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근데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갑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인이 그런 걸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한다.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해를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권리금 보호 규정이에요. 권리금 보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 밑에 권리금에는 우리 여러 번 나왔었는데, 권리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 유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브랜드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하고, 권리금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끼리 하는 거예요. 임차인끼리. 임대인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있죠? 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이런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있죠?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신에 네가 권리금 보장하게끔 그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임대인 갑이 그 권리금 나도 달라는 거야. 그 해당하는 대가를 나도 달라. 나도 줘, 그게. 그리고 주지만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끼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받을 거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 권리금 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존 임차인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또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못하게. 임대차 계약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많이 줘.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월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는 거죠. 100만 원짜리를 500으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겠어요? 안 해주죠. 못하죠. 그리고 못하면 권리금 회수 못하죠. 뭐 이런 방해되는 행위들을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고 교재에서 529페이지. 자, 아까 이제 주거용이면 따지지 않는데 거기 519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법인 있죠, 법인. 네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법인이 잠을 잡니까? 안 자죠. 원칙은 자연인에게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LH공사 있어요.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왜 SH공사 이런 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데들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 LH공사에서 하는 거 거기에 계약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임차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어요? 임차인이 LH공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임대인과 LH공사가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혼부부들은 거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는 이 LH공사,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SH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530페이지.
530페이지에 기업번을 좀 밑줄을 쳐두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를 보시면 다방 판례가 나와요. 다방 판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방 2개랑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에 그 주방,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 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다방 판례도 있고 미용실 판례도 있죠. 예전에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다방에서 사는 경우 많았잖아.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네. 자,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보이세요? 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고시원이라든지 고시텔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원, 고시텔. 이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된다. 저희 고시원, 고시텔 같은 경우에 성격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막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타지에 출장 가시는 분들, 고시텔에서 생활 많이 하거든요. 잠깐 한 달만 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달, 3달 있다 가고, 출장 오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임대차 기간 등 해서 임대차 기간.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고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거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 제일 밑에 대항력 보이시죠? 대항력. 일단 개념 잡고 가시고 동그라미 1번에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53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34페이지. 거기 주민등록 보이세요? 네, 주민등록. 주민등록에서 그 기본 내용에서 제일 밑에 줄.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 보이시죠? 거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랑 다세대 보시면 아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죠? 네, 이럴 때는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거기 근데 다세대 연립주택 있죠?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원 플러스 동호수. 자, 거기에 그 마지막 판례 있죠? 마지막 판례. 니은번에서 마지막 판례. 거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판례가 엄청 많죠? 네. 일단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38페이지. 자, 53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최우선 변제권 보이시죠? 네. 개념 잡고 가시고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죠? 거기까지 좀 위치를 쳐두시고. 자, 그래서 541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8일 그 이후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 이하 중에서 3700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청주는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이하 중에서 1700까지 그 밖에 지역에 들어가죠. 청주 맞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 542페이지에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요건.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 받고. 다음 페이지에 대항 요건 보시면은, 대항 요건 아까 그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확정일자, B번의 확정일자 부여기간 보세요. B번.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군 출장소, 지방법원, 그리고 등기소, 그리고 공증인.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받고.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시면 배당 요구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리을번의 배당 요구. 자, 이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배당 요구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544페이지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 A번에 보시면 우선 변제권은 A번 대항력을 구비하고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그날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는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다. 체크해 주시고 545페이지에 제일 위에 디귿번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당권 설정이 모두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는 저당권 설정이 우선 변제권보다 선순위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왜죠? 그 전입신고한 게 다음 날로 넘어가죠? 네. 0시로 넘어가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날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아까 이거 사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동순위가 돼서 확정일자와 저당권 설정 시점 간에는 선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그래서 안분 배당 받는다. 몇 대 몇 이렇게. 자,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553페이지.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네모 2번에 적용 범위 있죠? 네.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등은 이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아니, 못 찾았어요? 네. 553페이지에 적용 범위에서 동그라미 3번.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네. 그거 찾으셨죠? 네. 거기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원칙은 그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서울 얼마? 6억 1천. 청주는 2억 7천. 이렇게 돼 있죠. 원칙은 요거 이하여야 되는데 초과해도 적용 보장해 주는 게 많았었죠. 아직 아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555페이지에 대항력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날 0시.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쭉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고 562페이지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그런 것들 있죠. 560페이지 560페이지랑 5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 아까 프린트 일단 프린트만 보시면 돼요. 거기다 프린트 다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프린트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세요? 자, 일단 다시 잡아보세요. 일단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는 기본 틀이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존속기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게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거 일단 기본 틀 잡고 계시고 그리고 요 차이점 있죠? 권리금 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환산보증금 적용되는 거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기본으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런 시점들 나왔을 때 어떤 게 선후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파악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부터 하겠습니다.